박선영은 창가에 앉아 국화 화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보라빛 꽃잎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68세의 봄이었습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지 이제 겨우 석 달째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영 고객님 맞으십니까? 신호은행 여신관리팀입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 달 연체금이 1,200만 원입니다. 납부 예정일이 이틀 지났는데 언제쯤 입금 가능하신가요? 박선영의 손에서 물 묻은 흙손이 떨어졌습니다. 베란다 바닥에 흙이 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2월 15일 실행된 대출 7억 5천만 원입니다.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시는 조건이었는데요.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객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서류상으로는 본인 명의가 분명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선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국화 잎사귀 위로 물방울이 흐르다 떨어졌습니다. 툭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회색 재킷에 검은색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여느 고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 신청서에는 그녀의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했습니다. 서명란의 필체는 조금 흐릿했지만 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은 짧았습니다. 동정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박선영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회사 생활 중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대출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던 그녀였습니다. 신용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 5천만 원이라는 빚이 그녀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지하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7억 5천만 원.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녀의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예금까지 합쳐도 2억이 채 안 되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국화 화분만이 그대로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왜?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쪽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복사할 수 있는 사람. 그녀의 서명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 그녀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문득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 수진. 박선영은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수진은 작년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업자금, 투자금, 보증금.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목소리의 절박함은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만. 진짜 마지막이야. 하지만 박선영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돌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모녀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선영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책장 서랍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중학생이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다른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말했습니다. 대출 실행 당일 본인이 직접 방문했다고. CCTV에도 찍혔다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녀와 닮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박선영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국화 잎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맞이한 평온은 전화 한 통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녀의 이름으로 7억 5천만 원을 빼내갔는지, 그리고 왜 국화 화분 옆에 놓인 가위가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사흘 동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화면 속 수지는 밝은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뒤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흰색 소파, 대리석 테이블, 큰 창문. 박선영이 사는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수진아,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 받니? 바빴어. 무슨 일인데? 수지는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새로 한 염색이 화면에 반짝였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어. 응, 알아. 박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알아라는 대답. 부정도 놀라움도 없는 그 한마디. 내가 한 거지?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끊어. 수진이 고개를 돌려 뭔가 말하더니 다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 갚을 거야. 뭐? 강남 재건축이거든. 요즘 다들 이렇게 해.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 박선영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투자. 7억 5천만 원의 빚을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수진아, 그건 사기야. 내 이름으로 돈을 빼간 거잖아. 엄마 혼자 사는데 신용이 놀고 있었잖아. 어차피 큰 돈 쓸 일도 없으면서. 뭐라고? 나중에 때 부자 되면 효도할게. 지금은 좀 참아줘. 박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딸의 얼굴은 너무 평온했습니다. 죄책감도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엄마, 오버하지 마.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 혼자 외롭게 뭐하러 살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통화 종료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박선영은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출생신고서, 초등학교 상장, 중학교 졸업사진. 그 밑에 예금 통장이 6개 놓여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떼어 넣었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보너스를 나눠 저축했습니다. 수진 대학 등록금을 대고 결혼 자금을 준 뒤에도 남은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1억 8천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7억 5천만 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박선영은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2월 15일 대출 실행. 본인 직접 방문 은행 직원 증언. CCTV 있음. 수진 인정함.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딸의 이름을 적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했습니다. 수진이 그녀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서명을 위조하고 은행에 직접 갔습니다. 아니면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박선영은 펜을 놓았습니다. 메모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왜?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집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빚을 지고 도망쳤습니다. 박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수진을 안고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아버지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저녁 9시에 퇴근했습니다. 수진이 원하는 건 뭐든 사줬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수학여행비, 친구들이 입는 옷, 들고 다니는 가방.
모자란 게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엄마 신용이 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영 씨 맞으십니까?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 남자친구예요. 박선영은 몸이 굳었습니다. 수진이가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뭘 설명한다는 거예요? 대출건이요. 사실 제가 알아본 거예요. 재건축 투자는 제 아이디어고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7억은 곧 14억이 됩니다. 1년만 기다리시면 돼요. 어머님 집도 새로 사드릴게요. 당장 취소하세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이미 계약금 들어갔거든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어머님 수진이 동의했잖아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1분 32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수진 혼자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후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최도윤. 그 이름이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박선영은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돌아가 메모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세 줄을 추가했습니다. 최도윤 공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을 믿었던 시간, 배신당한 아픔, 무너진 노후. 그 모든 감정을 접기로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박선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금융사기 신고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링크가 떴습니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법률구조공단. 그녀는 하나씩 클릭하며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화잎이 흔들렸습니다. 박선영은 화면을 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끝까지 가볼 거야. 박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법무법인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클릭하며 읽었지만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예전에 본 법률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서민 금융사기 사건을 주로 맡는다고 했습니다. 박선영은 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흘 뒤 박선영은 서울역 근처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좁고 오래됐습니다. 7층에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법무법인 공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박선영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이재원입니다. 박선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재현은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 통화 기록, 카카오톡 캡처 화면. 그는 하나씩 꼼꼼히 살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영상통화 녹화는 안 하셨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재현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명백한 금융사기예요. 박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사기. 세 가지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대출금이 어디론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선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민사상 가압류 신청을 할 겁니다. 딸분과 최도윤 씨 명의의 재산을 묶는 거죠. 재산이 있을까요? 그 아파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 명의입니까? 박선영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그리고 최도용 공동 명의래요. 좋습니다. 그 아파트를 가압류하겠습니다. 이재현은 펜을 들고 서류에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선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법정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이제 딸을 고소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이재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안경을 벗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선영 씨, 7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건 어머님 인생 전부예요. 가만히 있으면 평생 빚쟁이로 사셔야 합니다. 박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미워질까봐 두렵습니다. 이미 미워하고 계십니다. 그냥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박선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박선영은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젊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 정말 많습니다. 가족 간 금융 사기. 그래요? 네. 부모 명의로 대출받고 잠적하는 자식들이요. 안타깝죠. 박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펜을 들고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이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영 씨, 좋은 소식입니다. 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났어요. 강남 아파트 전체를 동결시켰습니다. 박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도 집행을 신청할 겁니다. 그 집은 어머님 명의 대출로 산 거니까 법적으로는 어머님 재산입니다. 수진 씨와 최도윤 씨를 내보낼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달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박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국화가 시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쳤어?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고소를 했다며? 가압류가 왜 들어와? 내가 먼저 날 배신했잖아. 엄마 나 지금 집에서 못 나가. 계좌도 다 묶였어. 박선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명의 대출로. 엄마는 진짜 자식을 이렇게 만들 거야? 넌 이미 날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재현에게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명도 집행 결정문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본 아파트는 채권자 박선영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점유자는 즉시 퇴거해야 함.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종이었지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산 집에서 박선영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보겠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든 국화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줄기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박선영도 그랬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10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전날 밤 옷을 꺼내 다렸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흰 블라우스였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입었던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박선영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딸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긴장하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법정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일반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수진과 최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최도윤은 무표정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법복을 입은 모습은 엄숙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최도윤.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신분을 도용해 7억 5천만 원을 편취했음을 입증하겠습니다. 화면에 증거 자료가 떴습니다. 대출 신청서 위조된 서명, 은행 CCTV,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2월 12일 피고인 박수진이 최도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주민등록증 복사했어. 이제 뭐 하면 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선영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글씨였습니다. 다음은 2월 14일 대화입니다. 내일 은행 가면 되지? 떨려. 괜찮아. 엄마는 멍청해서 몰라. 나중에 다 갚으면 문제없어 키읔키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박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피고인들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진짜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엄마가 알면. 최도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 2년만 버티면 떼돈이야. 그때 조금 주면 엄마도 좋아할 거야. 그래도. 넌 그냥 내 말만 따라와. 내가 다 알아서 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할 말 있습니까? 수진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은요? 수진이 박선영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박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안았을 때의 무게가 떠올랐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아기. 이제는 범죄자가 된 딸.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도윤은요? 최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수진 씨가 자발적으로 한 일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수진이 최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사실이잖아. 네가 엄마 서류 가져왔고 네가 계획했어. 네가 시킨 거잖아. 증거 있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재원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최도윤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중 5억이 그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화면에 통장 내역이 떴습니다. 2월 16일 5억 원 입금. 같은 날 4억 8천만 원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송금됐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최도윤. 사기, 명의도용 교사,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선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재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네, 이제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습니다. 박선영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딸을 용서하실 건가요? 박선영은 멈춰 섰습니다.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박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국화는 이미 다 시들었습니다. 그녀는 화분을 치우고 새 씨앗을 심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짧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내 이름을 찾았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박선영은 서울역 근처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간판에는 시니어 법률 상담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투자한 곳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이곳에서 노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제 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통장을 가져갔는데 돌려주지 않아요. 보험금을 받았는데 손자가 다 써버렸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박선영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녀는 이재현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도왔고 법원 동행도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소문이 났습니다.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68세 피해자에서 구원자로 박선영 씨의 두 번째 인생. 기사 아래 그녀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안경을 쓰고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구치소였습니다. 박선영은 편지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얇았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 수진이야.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용기 냈어. 엄마, 나 아파. 많이 아파. 의무관 선생님이 말기라고 했어. 간암이래. 6개월 남았대.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돈이 필요했던 것도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 도윤이가 날 사랑한다고 했거든. 처음으로 누군가 날 특별하게 봐준다고 생각했어.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재판 때 봤지? 그 사람은 날 버렸어. 엄마, 나 너무 외로웠어. 엄마는 항상 일만 했잖아. 나랑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나 혼자 학원 다니고 혼자 집에 있고.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영화 보고 쇼핑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도 그게 변명은 안 되지. 내가 한 짓은 나쁜 거였어. 엄마, 용서해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수진. 박선영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잎이 흔들렸습니다. 말기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노란 책가방을 메고 웃던 모습. 중학교 졸업식 날 꽃다발을 안고 사진 찍던 모습. 하지만 이내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멍청해서 몰라. 영상통화 속 차가운 얼굴. 법정에서 고개 숙이던 모습. 박선영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재현이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박선영 씨, 수진 씨 소식 들으셨죠? 네, 면회 가실 겁니까?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일 수도 있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가지 않을 거예요. 이재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교도소장 명의였습니다. 수영자 박수진이 5월 3일 오전 8시 42분 별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선영은 편지를 읽고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도 상담 일정이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요. 할머니는 울먹였습니다. 박선영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상담이 끝나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할게. 내가 아팠던 것도 외로웠던 것도 이해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나는 박선영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 옆에 이재현과 자원봉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봄이네. 박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68세의 봄이 아니었습니다. 박선영의 첫 번째 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국화 씨앗을 심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흙을 담고 씨앗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이 드는 곳에 두었습니다. 잘 자라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상담 예약이었습니다. 75세 남성 아들에게 집 빼앗김. 도와주세요. 박선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함께 해결합시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다시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국화 화분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딸에게 배신당하고 법정에 섰던 그 여자.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센터로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며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 아파트 복도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선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에서도 분노에서도 슬픔에서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